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이제 국정교과서 논쟁이 나타나면서 고민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걸까? 왜냐면 전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어요. 국정교과서 막으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국정교과서 전에도 역사교육이 재밌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암기교육이었잖아요. 시험 보는 내용들 암기해야 되고 별로 그렇게 좋던 교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것저것 하면서 느끼는 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역사교육을 꾸준히 봤거든요. 초, 중, 고 때 역사를 계속 배우고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학능력시험, 심지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임용고시라든지 뭐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에 입사를 하더라도 한국사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 뭐냐? 역사를 다 암기나 시험 도구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 지식을 갖고 사고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되게 다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기형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전 세계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킬까? 이 국정과 아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구형. 여기서 말하는 서구형은 주로 이제 유럽, 미국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뻔한 전개거든요. 뭐만 얘기하면 야, 또 유럽이 잘났다. 역시 또 선생님 무슨 북유럽 복지 얘기할 거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책을 쓰기 싫었어요. 왜 맨날 얘기하면 우리가 서양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델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첫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교과서를 안 쓰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교과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면 교과서가 되게 두꺼워요. 우리나라 거보다 몇 배 두꺼워요. 자료의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대신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나라는 수능을 안 보나요? 봐요. 저도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교 가는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시를 봐요. 보긴 보는데 입시 때 필요한 지식은 그 자체로 이렇게 별도로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사 자율권을 이제 주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또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와 서양이 되게 다른 게 서양은 첫째 학계 연구 성과가 막 쏟아져 나와요. 학계가 막 연구를 해서 새로운 주제들을 끄집어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였냐면 프랑스가 이제 또 프랑스 얘기예요. 근데 지금 프랑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에서 무슨 이슈가 발생을 했냐면 70년대 때부터 얘기인데 유태인 학살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프랑스인들이 언제나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해서 나치의 강요 때문에 유태인 학살했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역사를 막 연구해 보니까 나치도 있었지만 프랑스의 우파들이 나치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유태인 학살을 나섰던 증거가 막 나타난 거예요. 심각한 주제잖아요. 이거 갖고 학계에서 어마어마한 연구 성과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꼭 진보적인 학자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피오모와 같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아주 굵직굵직한 연구 성과를 내면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내면서 그걸 사회에 딱 던져내는 거예요. 책도 대빵두툼해요. 그 두툼한 게 우리나라는 시중에 내면 500부도 안 팔리는데 그 나라는 그게 막 사회 이슈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싸워요. 격렬하게 싸워요. 막 싸우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민사회에서 숨겨졌었던 증언이라든지 이것들을 교과교육에 수용하면 국가정책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치가 그걸 수용해요.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전에 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프랑스인들의 유태인 학살을 고발했던 건 프랑스의 좌파예요. 근데 그 프랑스의 좌파가 고발했던 내용을 프랑스 정치권이 수용했던 게 1995년대 얘기거든요. 75년에 시작돼서 95년에 그 논쟁이 끝나는데 그걸 수용했던 건 프랑스의 우파 대통령이었던 시라크였어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뉴라이트라든지 어떤 특정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역사를 그냥 마구마구 왜곡하는 거예요. 갑자기 48년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때였다라고 얘기한다라든지 무슨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놨다라든지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막 던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러면서
대부분 인터넷 댓글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뭐 정치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밀고 가고 이런 구조거든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다른 배경에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가 가져온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 내용이 있겠죠. 있으니까 아마 다르겠지만 여간 중요한 사실은 학계나 시민사회의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노력들이 먼저 가고 그것들을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는 구조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아시아형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라든지 혹은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한반도 남부의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했다라든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반대편으로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거.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되게 나빴죠.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큰 충격이 빠져요. 얘들이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사극 중에 대조영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대조영, 영계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조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조영 138부작을 다 봤거든요. 대조영이 막 그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광개토 대항림비 가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역사의 가상적인 건데 같이 눈물 흘렸잖아요. 장군에서 나도 막 가슴 미어지고 야 발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막 한번 좀 만주를 가리라는데 앞에 북한이 막고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제가 그때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무슨 장면이냐면 고구려가 멸망에 가는 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쳐들어왔다가 패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 당태종 이세민이 막 병들어 죽어가면서 꿈에 연개소문을 만나요. 근데 연개소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거룩한 나라 고구려요. 너네가 이렇게 강성하구나. 내가 이렇게 100만 대군을 끌고 갔지만 너네들은 나를 물리쳤구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사를 막 쳐요. 느낌 어떤지 알겠죠? 이세민의 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걸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조영 작품이 중국에 수입 금지가 됐어요. 이런 일화가 많아요. 역사 스페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재미없어서 잘 안 보는데 옛날에 역사 스페셜에서 뭘 방영했냐면 우리나라 신라가 경주 김씨잖아요. 금자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족이 올라가서 여진족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진족이 우두머리가 돼서 그 여진족이 고려 때 세운 나라가 금이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그게 청나라가 되고. 그래서 여진족이 한민족과 굉장히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정식으로 중국 외교부에서 항의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 피해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옛날에 좀 이렇게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정서상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한때 우리가 그런 거 다 우리 땅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면 일본이 하는 짓이나 우리가 하는 짓이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냐? 관점이 뭐냐면 동아시아 3국은 싹 다 국가 주도형이에요. 국가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적인 내용에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에서 어떤 측은 감추려고 하고 어떤 측은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왜 일본이 끊임없이 전쟁 범죄를 은폐하겠어요? 왜 일본이 끊임없이 위안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이유가 뻔한 거거든요. 그걸 드러내면 자국의 어떤 위신에 손상이 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동북공정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중국의 원래 땅덩어리 외에 주변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소수민족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들 소수민족의 역사도 우리 역사야. 우리가 하나야. 이런 얘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원칙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고 남의 나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중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들 어떤 국가가 주도하는 거민정 혹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국정교과서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가서 역사책을 잘 써서 대통령이 어떤 오류를 해결해 주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집필진에 들어가요. 제가 쫙 바른 역사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정교과서는 저작 자체가 이 저작권 자체를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검인정교과서는 인정교과서는 현재 없으니까 검정교과서는 뭐냐면 국가가 집필 기준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작년에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거민정 교과서가 다 좌빨 교과서고 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교과서가 다 이명박 정부 때 다 거민정 통과한 교과서들이거든요. 그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사실은 거민정이든 국정이든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냉정하게 따져본다라면 이거는 둘 다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진짜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자유발행제 같은 게 좀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북한입니다. 아, 독보적이에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이렇게 제가 북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역사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딱 봐도 느낌은 오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고 해서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뭐 이렇게 최초의 김일성이 만드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 나이가 이제 어렸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북한 학계에서도 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을 못해요. 근데 어찌됐건 역사의 기점을 1920년대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에서부터 북한은 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이제 뻔한 거죠. 단순한 사회주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주의 역사를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1920년대 때부터 사회주의 역사가 활발하게 발전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920년대 때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역사라는 것은 김일성보다는 초기에는 이동희 같은 민족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 민족해방의 방편으로 이제 나중에 가면 30년대로 들어가면 보다 더 조금 더 수준 있는 높이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주로 이제 중국 공산당 쪽이 많죠. 중국 공산당과 연계라든지 소련 코민테른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사회주의 운동을 해보려는 게 메인 흐름이었어요. 30년대 후반에 가면 비로소 김일성 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주 일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일본 주로 만주군인데 만주군과 싸우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부항일연군 집단이 있어요. 그 안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격대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요. 그 정도의 역할 속에서 김일성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주의 역사가 이꼬로 김일성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950년대까지는 북한의 역사 교육이 그냥 사회주의를 가르쳐요. 근데 얘네들은 종파 투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 어느 날 무슨 장성택이 숙청되고 어느 라인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계파를 하나씩 숙청을 해요. 소련파, 뭐 이렇게 연안파, 하나씩 갑산파 이렇게 하나씩 숙청해요. 근데 비극이 뭐냐면 하나씩 숙청을 할 때마다 역사책에서 그 계파가 활동했던 역사가 역사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연안파가 숙청당하고 나면 연안파 역사는 교과서에서 빠져요. 소련파가 숙청당하면 소련파 역사 교과서에 빠져요. 빠지고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김일성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교과가 되냐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 교육을 장악하게 되고 역사는 정치 권력과 동의어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최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다라는 거. 서구주도형 모델과 동아시아형 모델과 북한형 모델이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